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어, 그 복된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안중근의 이런 동양 평화론을 국제보상 운동하고 연결지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좀 이 기간을 여유 있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연구 기간이 짧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이거를 완성시켜가는 데는 제 여기 역량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가 이게 맞물려 있어서 제가 이게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데도 우리 이 박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이거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동양평화론의 형성 배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우리 이경규 교수님 초대해 주셨었거든요. 참 감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형성 배경을 할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41쪽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차례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다룬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사는 것이다. 이게 저의 출발입니다. 평화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 안중근의 위대함은 산 데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의 존재를 걸고 증거한 데 있지, 그가 이래야 된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당대 우리 조광 교수님도 그러셨고 여러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영향을 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것들을 말한 사람들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도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평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기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다가는 안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안중근 토마스라고 하는 제가 제가 안중근 연구한 여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미국에서 연구를 이제 작업을 해서 한국으로 문도출판사에 저희 원고를 보내서 2000년에 이게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미국에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아까 우리 조한길 대주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중근 그 자서전에 보면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 한문으로 쓴 자서전이에요. 근데 그 한문으로 쓴 자서전 안에 보면 자기가 가톨릭 신앙을 만나서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선포했는지, 하자면은 가두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 가톨릭에서 가두 선교의 최선구자입니다. 그런 분이셨는데 그 내용을 자기 그 자서전 안에 써놓는데요. 그 양이 자서전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쯤 돼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쯤이 자기 거리에서 선포한 내용들을 암기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암기가 아니죠.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를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거기에 나타난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안중근 편교리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가톨릭 신앙을 어떻게 봤는지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가톨릭 전통에 이게 부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중근이 당대에서 세계를 어떻게 봤는지 하는 거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해서 작은 책을 하나를 냈는데 그게 안중근 토마스의 하느님 세계 인간이에였습니다. 이게 2010년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중근 토마스라고 하는 책을 2013년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이게 우리 가톨릭 사상 총서 시리즈 가운데서 동아시아 신학과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의 시리즈의 첫 번째 권으로 해서 이게 책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제가 우리 안중근의 그 사상을 좀 더 동양평화론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좀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중근의 생애를 5시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이제 동양평화론과 관련한 저의 연구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작년에 안중근의 동양평화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 책을 조그만 책을 하나 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하나 논문이었어요. 논문이었는데 논문을 좀 길게 쓴 거죠. 그랬더니 그 의정부 교구가 있는데 그 의정부 교구에 동북아 평화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한테 안중근 동양평화론을 연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 한 거를 여기다 이제 담아놓은 거죠. 담아놨는데 논문 한 편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예 이거는 그 단행본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완하고 해갖고 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작업할 때 그 이전 단계의 동양평화론 제 연구하고 좀 달라진 게 그 전에는 저는 우리 조광 교수님께서 네 측면의 동양평화론에 네 비전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저는 6가지로 이걸 나눴었어요. 2013년에는. 그런데 이번에 작업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8가지 말하자면 비전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거를 담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한 것 중에 그 이전에도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목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필묵이라고 그러는데요. 묵필이라고 하고 이 묵필 동양평화론을 저는 착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여기에 담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우리 안중근에게서 보는 것이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거든요. 비유인데 우리 안중근이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사마리아인처럼 그 우리 신음하는 우리 이 결례들을 보면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해서 그게 아팠고 그래서 다가가서 이번에는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강도들이 누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신음하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야?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그 일본의 지배 계열인 거예요. 이 일본의 이 지배자들의 이 정점에 있다고 생각한 이토 히로부미를 말하자면은 안중근은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김용 선생님의 발표가 매우 흥미로웠고 그리고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 안중근이 그렇게 체표를 하고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안중근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놀고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달리는 거
그 다음에 술 먹고 춤추는 거, 이게 자기가 즐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예 거기에 써 있어요. 자서전에 직접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술집에 가서 기생들이랑 같이 술 먹다가, 그러다가 기생들이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패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뇌구예요. 뇌구. 뇌구가 무슨 말이냐면 번개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이 그냥 직선적으로 바로 나가고 뭐 이런 분이셨던 거죠. 그 뇌구 안중근에서 어떻게 그가 정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정화된 요 모습만 봐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집에서 그렇게 놀고, 그리고 그렇게 총 쏘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이랬던 거죠. 하지만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이 공부에 밀도가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은 자기의 표현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한문으로 웬만한 거는 다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자서전을 썼다고 그러는데 한글로 쓴 건가요? 한문으로 쓴 건가요? 한문으로 썼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한문으로 당대 적어도 자기의 표현을 당대 소통하는 그 언어를 지성인들이 하는 그런 걸로 소통이 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럴 만큼 나름대로는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식의 삶을 설계할 줄 알았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거를 지켜주셨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건데, 이런 우리 안중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안중근이 그러면은 그렇게 동양평화론을 썼는데, 그 동양평화론이 사실 이 평화사상이 핵이라고 저도 봐요. 우리 조항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화사상이 안중근의 핵이라고 봐요. 보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갖는 이 동아시아 이 선교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서부터 제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서부터 적어도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동아시아의 선교가요. 자, 그럼 마테오 리치부터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 이 시대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추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청기 그 천주교 수용자들, 이거는 한국이 아니에요. 조선이 아니에요.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 서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라인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역동적이에요. 이게요. 마테오 리치를 호응한 사람이 있고요. 마테오 리치를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을까? 이거를 알면,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한 종교 그룹이, 아니면은 가톨릭이면 가톨릭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대륙에서, 혹은 그 국가에서, 그 문화권에서 어떻게 말하자면은 메시지를 발생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뿌리내리고 확산시킬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저는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명청기 천주교 비판의 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조선의 천주교 수용자들이 있어요. 조선에도 이제 수용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식인들 사례도 있고 평민들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86년 이후 조불 통상 수호조약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그게 용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화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화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조선 말기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은 그 아픔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조선의 천주교 비판의 맥이 또 있어요. 이렇게.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를 철저하게 비판한, 말하자면은 공소파, 그다음에 서학에 대한 비판적인 인물들, 이런 일들이 쭉 있어요. 근데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비판자들도 있어요. 그 아는 비판자들 가운데 이
매우 주목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재우예요. 동학을 일으킨 최재우예요. 자, 동학에 대한 거는 서학을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동학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서학을 안다는 뜻이죠.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주체적인 대안 실현자들, 이 아는 비판자들, 이것과 더불어서 주목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에요. 안중근은 이번에는 알면서 가톨릭을 알면서 이번에는 가톨릭의 한계도 알면서 가톨릭의 그 역동성을 가지고 민족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 동양평화는 바로 그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통으로 보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명청기에 나타난 조선의 천주교 비판의 실제가 역사가 된 현장이 뭐냐면 천주교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명나라 청나라를 말하자면 파괴할 것이다. 명나라 청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그때가 언제냐면 1600 벌써 20년대 이때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걔들 뭐를 하고 있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1840년에 와서 이게 역사 안에서 실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편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천주교 신앙이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만 일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국주의 침략의 서구 말하자면 지배를 획책하는 이 나라들의 말하자면 이게 도구가 될 때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말하자면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바로 보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한 게 뭘 말하나? 어찌 보면은 피로 그 자신이 그 몸담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아니면은 그야말로 아프리카에서 이쪽 그 아메리카는 말고라도 이 아시아에서 적어도 이 아시아에서 범했던 그 과오를 자기의 목숨으로 말하자면은 그 정화를 했던 그 가톨릭 교회의 진정한 그 평화 사상을 증거했던 한 사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를 갖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나름대로 썼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우리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썼는데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특히 국제보상운동과 연결해서 볼 때 그게 뭐냐? 이런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에서 보면 58쪽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동양평화 거기 보면은 8가지 우리 안중근이 갖고 있었던 비전들을 8가지로 제가 제시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한 150쪽이 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박한 교수님께서 다 이거를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평을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안중근이 갖고 있었던 동양평화 그 비전들 그 8가지 그 비전들을
여기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 정치 영역에서는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입니다.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한다는 것 자체가 이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위선을 반환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정치적인 선택이거든요. 이걸 제안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일본과 차이나와 한국의 공동평화원을 설립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평화군을 설립을 하는데 청년 군단을 조직을 해서 이 청년 군단의 우애를 서로 청년 군인들이 서로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2개 국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런 사마항 진단포에서 했었던 그 사몽학교 영어 학교 거기에 외국인들이 같이 있고 한 이것들을 아는 거죠. 이런 체험들이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차원에서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영역에서는 공동은행을 설립한다.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번엔 공동화폐 제도를 갖춘다. 이거는 은행을 설립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공동화폐를 설립하는, 은행은 사업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동화폐는 이거는 나라에 말하자면 의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아직 제가 성숙하지 않았던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제가 2013년에 그 책을 썼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그게 아니로구나, 이거.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 게 뭐였을까?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인 거죠. 이때 공동은행을 설립할 때 방법이 뭐냐면 세 나라 국민이 이런 식 말하자면 출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 엄청난 겁니다. 이 비전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본 거죠? 국채보상운동에서 본 거죠. 1원 내면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요. 이론을 평생 가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론을 못 본 거예요. 10전. 그 당시 그러면은 뭐 상당한 말하자면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국제보상 운동을 통해서 작은 것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서 이 국제보상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 단체들을 이렇게 막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모이면 자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던 사례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동양평화회의 정치적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이번에는 작게는 공동화폐를 발행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국제보상운동이 미친 영향이 이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그렇다면 이거 좀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까지 이거 좀 더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여기까지는 저는 못 간 거죠. 하지만 이 운동들을 연결해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이번에는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아시아 단위의 3공업 공동 육성을 해서 말하자면 운명 연대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본이 앞섰으니
말하자면은 지도국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토 히로부미는 저격을 해도 일본을 원수로 등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당대 이토 히로부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세 나라가 이렇게 다 독립을 해서 주체성을 다 갖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동양평화론 내지는 삼국 연합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형제를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 황인종주의, 인종주의 같은 거 있어요, 실제로. 우리 조 교수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안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에 맞서서 서양의 침략에 맞서려고 하는 거지 서양 자체에 맞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평화론의 가장 밑바닥인 형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천주교 신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잊게 했다면 인류를 잊게 한 그 누가 잊지 않겠느냐. 그 누구라도 좋다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괴하는 것들은 다 말하자면 평화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경제정책, 여기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경제정책, 이 밑바닥에는 요 상공업, 일곱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이번에는 광산업을 하거든요. 직접 채광업을 합니다. 근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우리 국제보상운동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시 독립 정신은 우리 국제보상운동에서 아주 밑바닥에 쫙 깔려 있으면서 이게 활성화되는 국민의식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 국제보상운동에서 나타났던 국민의식, 여기에는 우리 이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남녀가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여자라고 국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 마리아 아까 우리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여한 내용들을 제가 제시해 놓은 것이 여기 63쪽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사망, 은금, 폐지 부인회 여기 있죠. 이게 신문에 나오는 사례들을 제가 다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념사업에서 내온 자료집에도 안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당대 그 고신문들을 제가 직접 다 검색을 해서 제가 이거 찾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중근 일가들이 어떻게 이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안동근 선생님, 안동근이라고 되어 있던 거 여기 자료를 여기다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은 확인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실체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고, 거기에 이런 국제보상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국민의식, 그리고 경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 나가는 것들이 요청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들을 좀 더 완성을 시켜서 좀 더 우리 독자들하고 이번에는 제가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황정열 교수님의 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형성 배경에 관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보신 것처럼 이 PPT 내용이 한 151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그래도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이제 정리하셨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하실 말씀이 그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만큼 좀 중요해서 그만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 평화, 이 평화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영웅, 시대의 빛, 안중근이라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쓴 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안중근 의사를 독립운동가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 평화주의자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더 우선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그 독립을 넘어서 평화를 더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1910년 3월 26일 날 오전에 그 한 10시 반경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순국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순감옥에서. 아마 여러분도 여순감옥 그 사형장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1909년 10월 26일 날 이또를 저격한 다음에는 이제 까레야 우라라고 이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까레야는 그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라라는 것은 이제 만세, 대한제국 만세, 즉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온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안의사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독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10년 3월 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때 일본 측의 그 사형 장면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유언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 만세 삼창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 검찰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 성화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안중근 의사가 저는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할 것이냐, 조국의 독립, 국권 회복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양평화 만세 삼창을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것도 하려고 했던 것도 결국 이제 그 동양평화 삼창, 동양평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동양평화의 핵심적 배경이 뭘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의사의 그 동양평화로는 사실은 별로 내용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몇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서 오늘 그 황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 나라가 그 교황님 앞에서 세 나라 황제들이 평화 정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서약할 것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동양평화론은 천주교 사상의 바탕을 둔 동양평화론이 아닌가. 핵심 키워드는 그 하나님 사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황종렬 교수님께서는 뭐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안의사에 대해서 많은 그 대표적인 연구 업적들을 가신 대표적인 학자시고요.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학계에서는 그동안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문열이라든가 또는 이제 언론 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역사 쪽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뤄왔는데, 우리 황종렬 교수님처럼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바로 안중근 의사를 그동안 문학, 언론, 역사 쪽에서 했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보면 한 10분의 1 이상이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면 아주 독실한 진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저절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를 이해하려면 그 신앙을 이해 못하면 어려울 것 같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안중근 의사를 접근을 해야 안중근 의사의 본 모습 그리고 그의 사상과 활동을 보다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정렬 교수의 이러한 그 접근과 발표는 새로운 어떤 그 안중근 의사를 밝히는 새로운 영역, 즉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된 포인트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형성 배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학계에서 그동안 국제보상운동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사실은 별로 못했는데 이번에 그 정치 영역이라든가 또는 경제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군사 외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 상호의 어떤 관련성이 있고, 특히 국제보상운동의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동양평화론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따라서 동양평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바로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사실은 동양평화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렵다. 그런 지적을 따끔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의 전체적인 동양평화론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카톨릭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신앙 이 5개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만으로는 동양평화론의 형성 배경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 황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 신앙적인 측면을 이번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 특히 여기 외교, 또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또 마지막에 교황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더 그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제보상운동 이후에 안중근 의사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만주를 거쳐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은 1905년에 러시아의 1차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혁명 사상이라 할까요? 러시아의 어떤 그리고 외국에서 상해 갔던 시절하고는 다른 러시아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수많은 다양한 책도 보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과 동양평화론이 나오기 이전 그 중간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그 안중근 의사가 보고 느끼고 배운 다양한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돼서 안중근 의사의 그 동양평화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 이제 글에 나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크게 안 하셨습니다만 이또의 동양평화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더 다양성 있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 평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가 독립이 목적인가 평화가 목적인가 하는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두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도 최종 목적은 동양 평화가 아니었겠는가, 독립을 넘어서 동양 평화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돌아가실 때 동양 평화 만세 삼창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 입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도 했죠. 안중근 의사의 유목 중에서 임무원려 난성대업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여튼 여기 대업이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봤는데요. 이 대업이란 것은 한국의 독립이 아니고 동양의 평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금방 우리가 신앙의 바탕을 둔 동양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정훈 의사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병운동 할 때도 참 일본군에 쫓기면서 자기 부하 2명에게 대세를 줄 정도로 그렇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하느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이 지상에 이 동양에 이 평화를 갖다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 동양 평화론의 하나의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사실 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고를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좀 있으면 그러면은 좀 더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죠. 짚어볼 수 있겠는데 이걸 하면서 21세기 동양 평화, 동아시아 평화, 아시아 평화, 지구 평화에서 안중근 동아 평화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그게 시사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하면서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청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에서 경제 비전,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국민의식에 기초한 주체적 경제, 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국제보상운동에 이게 있거든요. 안중근의 민권 자유의 지구화를 통해서 한 집안의 따뜻한 경제살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텐데, 이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동반, 그리고 지구적 연대, 요 세 차원에서 21세기에는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가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이 21세기 초에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 함께 살아가는 줄 아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동반을 통해서 공감, 공존, 공생, 공유, 공명, 공발, 이거를 통해서 사회적 모성애를 이번에는 어떻게 살림으로 승화시켜가면서 서로 살리는 그런 우리 이 삶의 구조들을, 우리 시민사회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내다보는 거죠. 다시 이번에 지구적 연대 두 차원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는 위에는 정치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지구가 우리의 공동의 집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통합 생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21세기에 그야말로 새로운 동양 평화론이 쓰여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오늘 우리에게서 계승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의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그 틀로 이게 육화될 필요가 있겠다. 내면화되고 이번에는 실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따로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한 6쪽 정도쯤 되는 내용인데요. 이 미조부치가 안중근을 신문을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에 말하자면은 그 번성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중근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시 이번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 동양 평화를 설득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료로 이제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볼 수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만주에서 동양 평화 여기 자료집에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만주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하기 직전에 만주에 와서 만주 사회를 돌면서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양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면으로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국은 제거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말하는 동양 평화로는 일본이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서는 한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세 나라가 주체적으로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동양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중근이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차이인데 좀 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요.